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는 상승 반등이라서 굉장히 반가울 것도 같습니다. 재료에는 약간 고개가 갸웃거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으로 또 단행을 했습니다. 0.75% 금리가 인상이 됐고요. 다음 달 7월에도 0.5에서 0.75 정도는 인상을 시킬 것이다. 자, 연말까지 3%가 넘는 미국 금리를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정도면은 너무 센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시장은 오히려 안심하는 모습이죠.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BTS가 이제 활동을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BTS 멤버들이 많이 지쳤다 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또 군 입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급락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매매가 급증한다. 이것은 이제 빌려서 투자한 것에 대한 돈을 갚지 못해서 주식이 마음대로 청산이 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냥 주식을 털린다. 네, 개인들이 털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반대 매매 계속 늘어나는 것은 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번 주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식 못해 먹겠어요. 네, 주식 못해 먹겠어요. 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주식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사실 내가 뭐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라도 했으면 좀 덜 억울한데, 그냥 나는 주식을 산 죄밖에 없는데 내가 투자한 돈들이 쪼그라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힘든 시기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힘든 시기는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해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뭐 쉬운 예로 등산 같은 거를 할 때도요,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근데 딱 그 힘든 구간들을 지나가고 딱 정상에 오르는 순간에 내가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 힘든 구간 이런 것들을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이 내려갈 때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요. 너 계속 주식하고 있을 거야? 너 이래도 주식할 거야? 계속 괴롭히는데, 이게 올라갈 때가 되면은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갑자기 급등하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주가 쭉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저 밑에서 팔아먹거나 또는 털리거나 또는 뭐 주식 안 할란다 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간 주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허탈해하는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흐름과 같이 좀 동행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미국 증시는 오늘 다행히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금리를 발표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약간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장 마감에서 더 크게 올라가면서 상승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 올랐고요. 나스닥은 2.5%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기 상승에 대한 배경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향후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연준이 지금 그 금리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시키게 되면서 이제 연준이 발표한 금리가 1.5에서 1.75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0.75%포인트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1.75,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금리 우리도 0.25 이렇게 올려야 될 게 아니라 0.5 이상은 0.5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다음 달에도 0.75를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가 넘어가잖아요. 다음 달에 어쨌든 2%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도 뭐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태겠죠. 아무튼 연준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게 이제 그린스펀 이후에 처음이죠. 94년도 11월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결정에는 10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했는데 매파위원회에 속했었던 에스더예요. 캔사스 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매파에 속했었던 위원조차도 0.75는 너무한 거 아니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매우 파격적이다라는 인상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준이 이제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시켜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부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리게 되죠. 그리고 파월이 이번에 인터뷰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3.4%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0.75 한 번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까지 하고 나면 3번 더 남아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0.5씩 계속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3.4 정도가 맞춰지나요? 아니면은 1.75에서 다음 달에 0.75면은 아무튼 계산해 보세요. 대충 뭐 더하기니까 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3.4까지 오르고요. 내년에는 3.8%로 상승할 것이다. 즉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즉 빅스텝이고 자이언트 스텝이고 간에 올해 안에 이 부분들이 만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망치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해 본다라면 올해 안에 물가를 잡아주겠다는 얘기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가 되면 금리가 3.4%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금리가 3%가 넘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쇼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금리도 3%대는 무조건 넘어야죠. 4에서 5%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 경기가 많이 성장했었던 2007년도 그 시점보다도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당장에는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 반대적으로 이제 물가라는 부분들을 좀 안정시켜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래요. 지금 이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물가에 대한 그런 그 불안감을 잠재우고 연준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그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분이고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번에 단행했다는 것은 물가 안정에 대한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이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뭐 금리가 0.7로 올라가면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몇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또는 연준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니들 입맛에 맞게끔 가공시키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사실
사실 뭐 이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불이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잠재적 후폭풍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시켜줬다. 이게 뭔 개소리냔 말이죠. 그죠? 네,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려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하게 되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을 네,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 야, 이거 참 애매한 부분이겠죠. 자, 아무튼 뭐 지금은 또 예상했던 거나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연준의 정책 금리가 한동안 인플레이션 상황과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당분간 시장을 달래줄 것이다.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시장이 올라가니까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내려갔다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더 나쁜 이야기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은 장이 왜 올랐느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네, 그냥 설득력 있게 풀어주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100% 믿고 참고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뭐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국채금리는 또 내려갔어요. 네, 오히려 국채금리는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돼버렸죠. 이게 금리를 빠르게 올려버리면 또 이제 이런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또는 빚을 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충격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걱정스럽게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매도 일찍 맞는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빨리 올렸으니까 다음에는 좀 덜 올리겠지, 이제는 내 힘든 거 없겠지, 이거보다 나쁠 건 없겠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금리 방향에 대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이던스죠.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그 기자회견 이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안정성을 주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일단은 조금 올라섰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이 하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또 이것도 네,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되는지 안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은 네, 그래도 투매를 제공했었던 그동안의 어떤 시장 상황에 정식적으로 반발하고 튀어넘어가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우리 시장도 조금 기대해볼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BTS, 하이브. 자, 하이브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뿔났다, 큰일 났다, 뭐 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참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서 이런 악재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다 올라가는데 혼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이 떨어진 시점에서 나온 악재라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네, 괜찮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주가 떨어지는 게 뭐 괜찮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 하이브에 대한 앞날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죠. 지금 BTS가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급락세를 만들어냈죠. 최근에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 하이브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시총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이 내용은 일단 영업이익, 실적이 줄어든다라는 우려감 때문이겠죠. 뭐 BTS가 일단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거 뭐 이제 앞으로 좀 그동안 좀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그 멤버 순서대로 해서 차례차례 입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기 대한 찬반이 많죠. 뭐 군대는 그래도 꼭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한창 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그룹인데, 얘네들을 군대를 보내므로 인해서 여기에 제동을 걸면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국가적 손해가 아니냐, 차라리 그것보다도 네, 이런 그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맞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뭐가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각자 생각이 좀 다르긴 하겠죠. 네. 근데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대외 활동을 통해서 네, 국가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득 아니겠는가. 그죠? 네. 군인 7명. 물론 이제 시민들의 정서나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한다라면 네. 뭐 걔네들 면대해주고 특혜를 주고 하는 것이 또 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상황에서 본다라면 7명, 8명, 뭐 10명 안 되는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그죠? 네. 뭐 대체할 인력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군인 수가 뭐 그렇게 꼭 급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뭐 글쎄요. 좀 손해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아무튼 이 군 입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멤버 진이 이제 가장 큰 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나이 많은 이 멤버가 먼저 입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가장 네, 불안 요소로 꼽혀왔었는데 BTS의 잠정적인 그 활동 중단이 하이브의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이브는 BTS로 연결되거든요. BTS가 없으면 하이브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하이브에도 다른 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BTS가 차지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87.7% 2020년 상장 당시에요. 지금은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사실 이 BTS의 잠정적인 활동 중단은 네 그냥 회사가 당분간은 쉽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쉽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물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 될 만한 이유도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 부분이 주가를 더 많이 끄집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겠고요. 이 주가 하락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은 BTS가 다시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뭐 개인 솔로 앨범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동안은 좀 쉬겠다 힘들었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쉽게 네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매출의 감소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하이브의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는 BTS가 돌아온다 컴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 반짝반짝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이브의 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쭉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됐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메인이 빠져나간 상태가 되어버리면 주가가 조금 약세를 계속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만 따라가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또 다시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진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 무조건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판단되고 반등해서 올라올 때 뭔가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이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네 메인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하이브라는 기업의 매출 90%를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빠져나가서 나 이제 돈 안 벌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매출의 이 정도면은 네 조금 네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렇게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물 타고 물리고 못 갚아서 청산당했다. 제목이 뭐 되게 저거한데 반대매매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반대매매는 아침에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아침에 보이더라도
뭐 이것을 덮어 씌워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증권사에서 전화를 받죠. 뭐 전날이 아니라 뭐 그날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미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신용뿐만 아니라 이제 미수금에 대한 이 반대 매매가 더 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지금 급증한다라고 보여지면 다 보통 이제 투매가 나오고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올라가는 이 주가 상황을 예상을 뭐 거의 대부분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한 번 더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뭘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반대 매매 하든가 말든가 맘대로 하쇼 해놓고 나서 오늘 주식 딱 보면 열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어제 네 그냥 막 해가지고 갖다 던져버린 주식이 오늘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 코너에 몰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을의 입장이고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미수 이런 것들, 미수 신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라도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증거금에 대한 부분도 똑같겠습니다만 그래도 증거금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 약정된 시간 동안에 내가 보유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미수금 같은 경우는 그냥 3거래일 안에 그냥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수금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샀는데 한 이틀 정도 떨어져 버려서 그러면 돈 못 갚으면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순식간에 한 2, 3일 사이에 만약에 시장이 만약 하이브 같은 거를 내가 미수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한 30% 정도 내렸나요? 네, 이틀 동안? 그러면은, 네, 이게 미수를 갖다 땡기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네, 이 지수가, 주가가 30% 내린 거에 대한 부분만 까이는 게 아니죠. 내가 레버리지를 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반토막 이상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억을 내가 미수를 땡겼다 그러면은,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금도 네, 상당히 많은 폭의 그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상당히 많이 손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보면은 이 반대매매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3일까지 지난 13일까지 반대매매 금액이 165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165억이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합니다. 1월 달에는 200억이 넘었었는데, 점점 감소하다가 이제 4월부터 다시 증가해서, 네,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 1월 달에는 206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었다가 다시 4월 달에 155억, 5월 달에 164억, 이번에 다시 13일밖에 안 돼. 165억. 이거 200억대 넘을 것 같죠? 자, 1월달 수치를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반대매매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덩달아서 신용잔고도 같이 좀 줄어들고는 있다. 1월달에만 하더라도 23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21조 원 수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좀 들긴 하네요. 자, 비트 규모가 이제 5월달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용이 21조 수준 유지하고 있다. 뭐 주가 떨어지면 뭐 신용이 같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1월달 대비해서도 많이 내렸어요. 1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23조 정도였는데 많이 줄었다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많죠. 네, 지금 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7조나 18조 아직 근데 지금 시장이 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5조까지도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에는 한 5조 원대 이상의 신용잔고를 더 덜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이제 물렸어. 그 빚을 더 내가지고 더 덤튀기 해서 주식을 사고 더 빚을 내가지고 또 사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몰리게 됐을 때는 반대 매매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네, 또 빚을 내서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비투가 독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요. 하락장에서는 그 어떤 투자는 독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주가가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이 나오면서 또 이자 비용 이런 부분들 증거금 부족이 시달려서 반대로 청산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에라이씨 모르겠다. 배째라. 어차피 내 건데 뭐. 그리고 들어 누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쫓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버리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레버리지예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횡보나 아니면 하락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만 레버리지가 먹혀 들어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레버리지는 어떻게 해요? 상승할 때만 투자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제 자꾸 뭐 더 빚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시는 분들 이미 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네. 지금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럼 지금 내가 반대 매매에 몰려 있는데 그럼 빚이라도 더 내서 이거 주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차피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어내는 게 좋습니다. 뭐 반대 매매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좋은 공부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빚을 더 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집 팔고 논 팔고 뭐 해가지고 소 팔고 해가지고 나무는 다 쏟아놓고 그다음에 다 털려야지 그래서 속이 시원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사전에 차단하고 자제를 하시는 전략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요 시장 크게 오릅니다. 시장 크게 오르고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허무하게 털려버리는 이 물량들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그때서야 누이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오히려 시장이 안도 랠리를 했다. 참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 뭐라고 안도 랠리라고 급등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어쨌든 그래서 뭐 긍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의지가 셀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BTS가 없는 하이브 급락세, 이거는 리스크 관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출의 90% 정도 차지하는 이 덩어리가 빠져나갔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이 붕어빵을 파는 그런 가게를 내서 붕어빵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뭐 추러스가 1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추러스가 더 잘 팔리나요? 뭐 아무튼 네, 그랬는데 오늘부터 붕어빵 안 팔아 딱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매출 90% 나오던 거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의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 이미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반등하기에 역부족인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겠죠. 뭐 단기적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하락에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100번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더 빚을 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리스크 관리 그냥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 매매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팔면 너무 억울한데요. 주가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도 사안도 없이 매수할 때는 바로 사람들이 버린 쌀 시세가 무너질 때이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는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가 될 것이다. 네, 사람들이 그냥 이제 됐어, 이제는 글렀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나도 힘들다는 얘기죠. 나도 힘들고 나도 돈이 없어,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살아만 있으면 된다. 잘 버텨줘라.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보상해 줄 거거든요. 내가 못 사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살아있다라면 나를 데리고 주가가 올라가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견뎌셔서 또 좋은 날들을 맞이하셔야죠. 시장은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갈 테니까요. 그 상승을 조금 즐기시고 회복되는 모습에서 안정감을 또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힘내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